인도네시아가 기존까지 보여준 행보에서 다소 탈피하며 한국에 다시 손길을 뻗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뒷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국가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인데 한국만이 보유한 기술이 그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수야바라의 국영 8조선소에서 열린 알루고로 잠수함 인도식에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길이 61m 1400톤급 소형 잠수함인 알루고로함은 대우조선해양이 8조선소와 함께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차로 수주한 세 척의 잠수함 중 마지막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 잠수함은 대우조선해양기술 이전 방식으로 현지에서 조립됐습니다. 앞서 1, 2번함은 2017년, 2018년 국내에서 각각 건조돼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프라보어 장관이 한국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잠수함을 비롯 다양한 국방사업을 진행해왔지만 프라보어 장관만큼은 한국을 피해온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국가는 여러 번씩 방문했으나 한국 국방부 장관 등의 방한 초청은 검토를 계속할 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잠수함 인도식에는 전격 등장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며 이를 거울 삼아 국토 수호 방위를 위해 전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관계를 중요히 여기며 양국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며 한국은 경제산업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가이며 인도네시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잠수함 인도식에서 한국에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강은호 방사청장과도 KFX를 논하는 만남이 성사된 것도 특이한 동향입니다. 강 청장은 14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뒤 15일 프라보어 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 등을 만났고 이들 모두에게 4월 중 예정된 KF-X 전투기 출고식에 참석해달라고 초청장을 건네고 양국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한국을 계속해서 배제하던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KF-X 대금을 연체하고 잠수함을 주문하고 계약금조차 내지 않은 상황이 다름 아니라 그 핵심에 프라보어 장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KF-X 대신 유럽이나 미국 전투기를 주문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과 계약을 이미 해놓고도 KF-X나 잠수함의 기술 이전이 좋지 않다고 줄기차게 말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태도를 바꾸며 양국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착 상태에 빠진 KF-X 공동개발 사업과 잠수함 2차 사업과 관련해 해결의 물꼬를 틀지 주목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태도 변화는 의외로 다른 문제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앞두고 정작 관련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것인데요. 바로 인도네시아가 수도 자카르타 상당 부분이 침수되고 지반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제한되는 것이 대제방 건설인 것으로 이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하수 개발 등에 따른 지반 침하 문제가 겹쳐 2100년이면 해안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막아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침하가 가장 심각한 자카르타 북부 지방에 대제방을 건설해서 바닷물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자카르타 북부 해안 지역은 연평균 7.5에서 13cm씩 지반이 내려앉고 있으며 해안 제방을 쌓아도 점점 밑으로 내려앉아 지난 2007년부터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심지 배수체계 부족으로 내륙에 빗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데다가 바닷물까지 넘어 들어오니 무기에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뭔가 효과적이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새만금 방조제에 쓰였던 대제방 건설 기술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2019년 당시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최근 새만금 같은 대규모 방조제 축조 경험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네덜란드가 아닌 우리에게 설계를 맡긴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대가 낮아 침수를 막는 제방으로 유명한 곳은 네덜란드이나 새만금 방조제만큼 큰 것을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마침 한국에 의뢰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대제방은 길이 33km로 새만금 방조제 33.9km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새만금 방조제에 쓰였던 기술과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자카르타 대제방을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타당성 검토를 한국에 맡겼으며 한국은 지난 12월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설계를 한국이 제시했으니 세부 설계에서 약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며 설계도를 바탕으로 한국 건설사가 투입된다면 총 20조 원가량 잭팟 수주가 터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자카르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대방조제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매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2022년부터 세부 설계와 공사를 맡길 것이고 한국은 2032년에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면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우성 농어촌공사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제로 대방조제를 건설하기로 하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부 설계, 공사 시공, 감리 분야 등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의외로 대중들은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유로 당장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문제가 걸려있는 등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수천 수백억 원짜리 방위 사업도 중간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수십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잘 되겠냐는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당국은 수도 이전을 검토 중인데 이 과정 가운데 한국 정부는 여느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인도네시아 정부에 청사진을 제시했고 새로운 수도의 건설에 대한 각종 노하우까지 알려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보르네오 섬 자체가 수도 부지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성도 다시 나오고 있으며 수백조 원 프로젝트라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제대로 진척된 게 없다는 게 현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사업 타당성만 검토만 해놓고 세부 설계나 시공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맡길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KFX같이 시작해놓고 정작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 것처럼 다른 좋은 조건을 다른 나라가 제시할 경우에 한국은 타당성만 검토만 하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막상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10년여가 걸리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공사 대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관련한 프로젝트는 다소 물음표가 붙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입니다. 몇 번 손바닥 뒤집는 듯한 태도를 경험한 한국은 좋지 않은 조건의 계약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편에서는 이번 자카르타 대방조제는 한국이 진행할 것을 낙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방조제는 인도네시아 GDP를 대부분 책임지는 자카르타의 침하를 막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며 한 해라도 빠른 시기에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발주를 하더라도 한국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기술을 실시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며 한국과 방위 쪽에서는 다소 어긋남이 있었지만 방조제는 급한 문제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방장관까지 태도를 고쳐 앉으면서 한국과는 어떻게든 간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협력해두는 게 좋다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입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경제적 타격을 가장 덜 입은 한국의 국가 위상이 급상승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태도 변화가 KFX 및 잠수함 사업까지 잘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불협화음을 내면서도 한국 자체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가지 제기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 양국 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W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곽철용에 이어 타짜 정마담 성대묘사로 아베에게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아베를 아냐고요? 내가 본 총리 중에 최악이에요. 화이트리스트. 말이 참 이뻐요. 무역 가지고 하는 싸움. 근데 무역판에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소미아. 10년 동안 일본 경제를 말아먹었을 때 아베는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말아먹었는데. 그때 아베에 대한 내 감정이 뭔지 알았어요. 저 남자 가지기 싫다. 아베는 코발트 블루가 잘 어울리더라. 평생 코발트 블루 입고 적자 인생 사세요. 페페TV. 일본은 한국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위풍당당하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점점 한계에 부딪혔는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씨, 무슨 4개월도 못 버텨요. 자존심도 없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어휴, 보는 내가 다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네 아주 그냥. 오늘은 자신감있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선언했던 일본이 은근슬쩍 고개를 수그리고 들어오는 현상에 대해 세 가지 분야에서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대한민국의 삼성이 5G 장비로 도쿄올림픽에서 2조 3,005억 원의 일본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일본은 이번에도 대한민국의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 2위인 KDDI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국내와 일본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KDDI에 올해부터 5년간 20억 달러어치의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합니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도쿄 등 수도권 5G망의 장비 공급을 시작했고 에릭슨과 노키아는 지방 5G망을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KDDI는 내년 3월부터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3년부터 53,626개국의 기지국을 설치합니다. 일본에선 KDDI 외에 NTT 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 등 4개사가 5년간 기존 4G의 5G 전환 비용까지 합쳐 3조엔 약 32조 5,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삼성의 일본 5G 장비 공급 규모는 앞으로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IBIS는 세계 5G 시장 규모가 2020년 378억 달러, 약 45조 2,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수출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5G 장비와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데다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일본은 삼성전자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국내 통신업계는 삼성전자의 5G 장비 일본 진출 성공은 세계 5G 시장에서 최강자로 꼽히는 중국 화웨이와 맞설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3일 새해 첫 사업장 방문지로 경기도 수원의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 라인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도전자를 자처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연말 기준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6.6%에 불과해 화웨이의 31%나 에릭슨의 29.2%, 노키아의 23.3% 등과 격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만 해도 세계 6위, 7위권에 머물던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방국의 화웨이에 5G 통신 장비를 도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자국 내 기업에는 거래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호주, 일본, 대만 등이 화웨이 제재 동참을 선언하며 화웨이 장비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기간 준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바짝 속도를 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장비 외에 5G 칩셋, 5G 스마트폰 등 5G 관련 일련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점도 짧은 시간 안에 화웨이를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로 꼽힙니다. 한국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도 결정적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과정에서 기술과 제품의 신뢰성을 기획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6월 시장조사 업체 델로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3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28%와 스웨덴 에릭슨의 27%, 핀란드 노키아의 8%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린 것입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던 건 삼성전자가 그만큼 저력 있는 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초부터 일본을 오가며 NTT 도코모의 가즈히로 요시자와 대표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을 만나 일본 5G 시장을 적극 공략한 게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럭비 월드컵 2019의 개막식이 열렸던 지난달 20일엔 일본의 도쿄 조우시 스테디움 스카이박스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등과 함께 이 부회장이 나란히 앉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일본의 언론조차 이 부회장의 참석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럭비 월드컵부터 5G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의 장비와 단말기를 공급한 삼성전자에 대한 일본 측의 감사의 표시였다는 후문입니다. 아베까지 나서서 삼성 측에 감사의 인사를 표한 건 그만큼 일본은 삼성 없이는 5G 개통이 어려웠다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본을 발판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도 엿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5G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5천억 달러를 투자해 스마트 시티 네옴을 조성 중입니다. 5G는 기존 4G보다
미국보다 270배에서 1000배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5G 상용화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삼성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삼성이 일본 진출에 성공했지만 화웨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화웨이 측도 올 상반기 한국,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5G 상용화에 나섰다며 이 중 3분의 2가 화웨이의 도움으로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맺은 해외 5G 구축 계약만 50건이고 해외로 선적한 기지국 장비만 15만 대라는 것입니다. 삼성은 자만심에 쩔어 허세 부리다 몰락한 소니를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혁신과 발전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이 일본에 5G 장비를 수출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삼성에 이어 SK 하이닉스에도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말로만 화이트리스트 배제지 수출할 거 은근슬쩍 다 하면서 일본은 꼬랑지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로써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승인 건수는 총 7건이 됐습니다.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에 이어 SK 하이닉스에도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주요 공정 중 정밀하게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8월 에칭가스 수입 허가를 한 차례 받았지만 SK 하이닉스가 수입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에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업체는 일본의 쇼와덴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 하이닉스 관계자는 일본이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각각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수출 허가 2건이 추가돼 총 7건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주로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 식각과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에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류 검토에 최대 90일이 소요되는데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수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불산에게 수출 허가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어떡합니까? 그나마 수입해오던 불화수소도 필요 없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들에서도 이제 일본 거 필요 없답니다. 드디어 페페TV의 계획대로 소비재뿐만 아니라 생산재, 자본재에서도 노재팬 현상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 허가를 받은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에카보라수소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달 초부터 국내 업체 제품을 일부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액체 제품 수출은 아직 한 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럽고 치사한 나머지